다음은 요청하신 대로 원문의 내용을 100% 유지하면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변경하고 나이를 약간 조정하며 배경을 한국 문화와 지역에 맞게 조정한 한국어 버전입니다. 이야기는 원문의 감정과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하며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적합하도록 세부적인 부분, 음식, 장소, 생활 방식 등을 수정했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78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아버지가 나이 들면 가장 원하는 게 뭐일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돈도 집도 평온한 노후도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억지로 삼키지 않고 마음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사를 단 한 번이라도 하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처럼 아들의 가족 4명이 사각형 나무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석 어두운 곳에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로 이사온 이후로 그 자리가 늘 제 자리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셋과 함께 생활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고등어조림, 된장국, 김치, 그리고 푸짐한 밥 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첫 숟가락을 뜨려다 젓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아버님, 빨리 드세요. 저희 스케줄 있어요. 식탁이 멈췄습니다. 제 젓가락에서 고등어 한 조각이 툭 하고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야 끝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손자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씹는 걸 멈췄습니다. 같이 살면 집이 밝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해줬던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건조해서 마치 돌이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등어를 집어 조용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맛은 마치 제 자존심을 씹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저녁 식사. 그저 TV 뉴스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씹는 소리만 방에 울렸습니다. 저는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1층 복도 끝 작은 방. 창문은 없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그저 조용히 누울 곳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책상 위 스탠드를 켜고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매달의 지출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금, 손자를 위한 용돈, 약값, 차값. 저는 원래 목수였기에 글씨는 깔끔하고 읽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장부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종이를 꺼내 천천히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양로원 입소 희망 신청서, 자발적 신청. 저는 김철수 78세입니다. XX구의 공립양로원 입소를 희망합니다. 이유. 조용한 환경에서 명확한 생활 리듬 속에서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쓰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집에 살면 손자 곁에 있을 수 있다. 매일 아침 물을 끓이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며 그거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신청서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조림 접시 밑에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늙은 사람은 이미 우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내며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은 몸이 울던 밤, 이 아이를 위해선 뭐든 해주고 싶다고 맹세했던 순간, 저는 떠올렸습니다. 아직 현역 목수였던 시절, 집문, 공부 책상, 선반을 하나씩 아들을 위해 깎아 만든 날들, 그리고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노후에는 그저 아이들과 한 식탁을 둘러 앉으면 그걸로 행복할 거야. 그런데 지금의 저는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삼키며 식탁에 앉는 일에 더 이상 제 자신을 억지로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났습니다.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서서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어제 제가 닦은 바닥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차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작은 찻잔에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건 약보다도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누구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저는 외투를 걸치고 천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손자를 안아주는 것도, 집 안을 돌아보는 것도 없이, 그저 조용히 며칠간 참아왔던 숨을 마침내 내뱉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소매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건 어젯밤 식탁에서 느낀 마음의 차가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이 집의 제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왜 아들 집에서 살게 되셨나요? 저는 약간 쉰 목소리로 웃으며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고향의 나무로 지은 삼칸집에서 거의 1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아내와 힘을 합쳐 아들을 키웠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연잎차를 우려내며 새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움에는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와서 같이 살지 않으시겠어요?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그때 아들의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조금 따뜻했고 조금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도 있고 손자도 있으니 같이 살면 집이 활기찰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늙어도 아들이 저를 잊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저는 옷 몇 벌과 바랜 결혼사진, 아내가 좋아했던 연잎차와 찻잔을 가방에 챙겨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대에 가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차는 새로운 집으로 가는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일 내가 짐으로 여겨지는가를 묻는 나날로의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서울 외곽의 3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시설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 방은 1층 끝 창고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마중 나온 건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웃는 듯 했지만 어딘가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푹 쉬세요.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요. 그 목소리에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없다. 장롱도 없다. 작은 싱글 침대와 낮은 탁자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아. 잘 곳만 있으면 충분해. 처음 며칠간 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침은 늘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계단을 닦고 이불을 깔끔히 개었습니다. 저는 손자 하준이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꾸벅 인사하며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져서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차를 우려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출근 전에 차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었으니까요. 그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아침 지연이 계단을 내려오다 제가 준비한 찻잔을 보고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예전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하지만 지연은 저를 보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부탁 안 했어요. 해놓고 해줬다고 생각하셔도 솔직히 곤란해요. 저는 부엌 한가운데서 말을 잃었습니다. 김이 나는 찻잔, 그 순간 제 마음의 온도만이 소리 없이 식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이 젊은 부부와 같이 살려면 신경 써야 하는 게 당연하다. 폐만 끼치지 말자.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며 밥을 먹을 때는 모두가 음식을 덜고 난 뒤에 젓가락을 뻗고 목욕은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했고 빨래는 아침 일찍 제가 직접 빨아서 널었습니다. 공간을 덜 차지하려고. 그럼에도 어느 오후 지연이 일찍 귀가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식탁을 닦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가하시면 밖에서 산책이라도 하세요. 탁자 만지시다 실수로 못 깨지면 곤란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미안. 도우려던 거였는데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말은 목덜미를 가볍게 때린 듯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저녁이 되면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운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벤치에 앉아 활기차게 노는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참새 소리를 들으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에 앉은 나이든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근처에 사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 행복하시겠네요. 저는 혼자 살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마음은 더 가벼울지도 모른다. 어느 날 저는 갓 구운 붕어빵을 몰래 사서 공원에서 먹었습니다. 지연은 냄새에 민감해서 붕어빵의 달콤한 향을 싫어했기 때문에 먹고 난 용기는 공원 쓰레기통에 조용히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붕어빵 드셨죠? 냄새 최악이에요. 저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 냄새가 남으면 안 좋을까봐 가지고 오지 않았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에 탈취제를 뿌리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루대 나쁜 짓을 하다 꾸중받은 아이처럼. 예전에는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만약 존재 자체가 귀찮게 여겨진다면 아무리 조용히 살아도 결국 방해물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불도 켜지 않고 어두운 방에 누워 저는 문득 어떤 말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은 부양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저는 사치스러운 걸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하나 인정해주는 시선,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고맙다는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지금의 저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글을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잊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이 집을 떠난다 해도 여기에 있었다는 흔적을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초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환영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얹혀 사는 존재로 취급받는 걸까? 노인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의 상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차가운 시선이라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무신경한 말이라면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번이고 반복된다면 작은 물방울이 돌을 깨뜨리듯 마음 깊은 곳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 금이 언제 생겼는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제가 유리 그릇을 떨어뜨린 그날, 그 순간, 그것은 금이 아니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는 저와 지연뿐이었습니다. 손자 하주는 학교에, 아들은 급한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저는 점심 설거지를 하고 부엌에 섰습니다. 된장국을 담았던 큰 유리그릇. 저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 1초의 흔들림. 그리고 쨍 유리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워보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계단에서 지연이 뛰어 내려오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릇이 얼마짜린 줄 아세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손이 떨려서.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더 조심하셔야죠. 보통 집에서는 이렇게 자주 물건 깨는 사람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하나씩 주웠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 유리 조각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 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가락을 감싸고 묵묵히 파편을 주워 모았습니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 내뱉듯 말했습니다. 스스로 처리하세요. 저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저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는 아직 스며나오며 손수건 끝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늘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반창고로 상처를 덮었습니다. 통증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스스로 처리하세요. 그 말이 무엇보다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 마디, 스스로 처리하세요. 그건 마치 제 마음에 못이 박힌 듯 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슬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겨진 순간부터 노인은 젊은 이들의 친절 속에서도 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누렇게 변한 노트를 펼치고 희미한 전등 아래 그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에는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목수로 일하며 지붕을 올리고 벽을 칠하고 아들 민수를 갓난아기 때 안아 올리고 허리를 다친 아내를 부축했던 그런 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떨리고 힘이 없고 그저 방해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예전에는 생각했습니다. 무능해지지 않으면 분명 사랑받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친절합니다. 한번 귀찮다고 느껴지면 무엇을 해도 모든 게 틀린 것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늘처럼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시계 바늘이 7시를 넘어도 그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방 밖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차 안 우리시나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몸이 무거워서.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손오마마 떠났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어 양지를 보지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그저 떠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길 바라는 사람에게만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짐이라고 여겨진다면 침묵하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손자 하준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이 점심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저에게 뭐 드실래요? 라고 묻는 이는 없습니다. 청소기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생활의 모든 소리가 마루대 저를 남겨놓고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괜찮아? 아프지 않아?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줬을 것입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반창고 하나와 거울에 비친 공허한 제 눈뿐입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저가 거실에서 손수건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손,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려서 손을 베었어.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 다음엔 조심하세요. 그뿐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아? 라고 묻지도 않았고 지연 말투가 좀 심했지?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하세요. 그건 마치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일에 뚜껑을 덮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식은 차, 희미한 전등, 그리고 제 마음은 무언가가 부서진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열어 전에 찍어둔 양로원 팸플릿 사진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참고용이라며 찍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진지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사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 시간에 밥이 나오는 것, 누군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주는 것, 차가운 눈초리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릇을 떨어뜨려도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주워주는 것. 저는 그 사진을 닫고 출력해둔 신청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밤 구청에 가서 근처 공립 양로원에 신청할 생각입니다. 정말 떠날 용기가 있는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에 남는다면 저는 아마도 매일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깨진 그릇을 하나씩 주워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파편이 마음 깊이 박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게 무엇보다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노인은 감정적인 사람일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 방에서 하얀 종이 앞에 앉아 천천히 글씨를 쓰는 저 자신이 양로원 입소 신청서 본인 희망이라고 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물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펜소리만 조용히 울립니다. 늙은 심장이 하나씩 고동치는 듯이. 이게 월요일 아침 저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맑지도 비도 오지 않는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마루로 제 가슴속 같았습니다. 저를 맞아준 것은 안경을 쓴
30대쯤 되는 복지과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공립양로원을 희망하시는군요.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리스트를 확인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의 시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침대가 있고 제 시간에 밥이 나오면 그걸로 충분해요. 동행은 없지만 괜찮겠죠?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들께는 말씀 안 하셨나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말한 적은 있죠. 하지만 누구 귀에도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필요한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하나씩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손은 느렸지만 글씨는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름, 김철수 나이, 78전, 직업, 목수 긴급 연락처, 빈칸. 그 빈칸을 그녀가 힐끗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제출을 마친 저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집까지는 약 2km. 노인의 다리로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여 느끼고 싶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 인도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학생들 목소리, 모퉁이 빵집에서 풍겨오는 과자 냄새. 아마 저는 양로원에 들어가고 나서 집을 그리워하는 대신 이 작은 세상에 내가 아직 존재했다는 느낌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된장국, 고등어 조림, 김치. 마루로 서울로 이사왔던 그날의 메뉴와 같았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해 이별로 끝나는 그런 원을 그리는 듯이 저는 식탁을 차리고 차를 한 잔씩 따랐습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해둔 입소 신청서와 낡은 진료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뼈 통증과 고혈압 약을 받으러 혼자 병원에 다녔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수첩,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기록. 저는 그것을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등어 조림 접시 밑에 지연이 늘 말했던 그 말을 떠올리며 아버님, 빨리 드세요. 늦겠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 하준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포옹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지연이 부엌에 들어와 식탁을 힐끗 보았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차리고 차까지 준비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식탁이 제게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는 걸. 저는 한 입 한 입 곱씹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빨리 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저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저는 조용히 눈을 들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년의 모든 것을 바쳤던 가족의 얼굴을.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 저는 유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와 무관심 그리고 체념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왜 그래?
오늘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을 닦고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났습니다. 물을 끓이고 찻잔을 씻고 현관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마루로 이별의 의식처럼 하나씩 조심스럽게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개고 깔끔히 접힌 옷을 천가방에 넣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안지도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오래 머물렀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아침 첫 기차에 올라 저는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빌딩이 늘어선 풍경, 화려한 간판들,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전신주.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소리 지름받지 않고 그릇을 떨어뜨린 걸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는 손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들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온이 있습니다. 빨리 해 라고 말하는 이도,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눈초리를 주는 이도, 스스로 처리해 라고 밀어내는 이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만으로 아버지로서 살아온 저는 이제 이 노년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 집은 그 아침 분명 평소와 다른 정적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제 슬리퍼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의 기침 소리도 없습니다. 김이 나는 주전자도 더 이상 준비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오늘 비 올 것 같아 우산 챙겨 라고 말하는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아마 그 집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노인의 존재가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영혼이었다는 것을. 양로원에서 저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1인용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찻상이 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 사람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그 이상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한 잠옷과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작은 뒷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새 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의 발소리가 복도를 조용히 지나갑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책망하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왜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한 명의 고령자로서 그저 존중받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은 아직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니다. 내가 떠난 건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매일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거슬리는 것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차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힘주지 않아도 됩니다. 깨진 찻잔 때문에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 밥을 먹는데 빨리 해라고 재촉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늙은 아버지로서의 제가 마침내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양로원에서는 노인에게 기다리는 시간만 남는다. 예전에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여기 오게 되면 하루 세끼 잠, 창밖으로 흐르는 계절조차 그저 끝으로의 카운트다운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양로원이 종착역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로 오는 모든 이가 희망을 잃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안내받은 방은 뒤 B호였습니다. 작은 방, 한 사람의 공간이
딱 맞게 들어가는 곳. 침대와 나무 장롱, 작은 찻상, 그리고 뒷마당의 초록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들어옵니다. 편백나무 향이 납니다. 복도에서는 노인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참 이상하게도 여기에 고요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의 첫 식사는 고등어조림, 삶은 채소, 두부 된장국이었습니다. 저는 9번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옆에는 백발의 남성, 최영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여기서 2년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 이상 많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목례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작지만 아주 큰 것에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씹는 게 느려도 시계를 신경 쓰는 이는 없습니다. 빨리 먹어, 폐 끼치지 마 라고 말하는 이도 없습니다. 몇 달 만일까.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마당을 천천히 산책, 7시 아침 식사, 10시에는 신문을 읽고 그룹 활동, 12시 점심, 오후는 자유시간,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누구도 강요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소리 지름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방해꾼 취급받지 않습니다. 저는 독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적어 내려갑니다. 혼자 사는 것은 버려진 게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눈치 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늙었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나날. 어느 토요일 오후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님, 면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살짝 당황하며 천천히 로비로 향했습니다. 민수 아들이었습니다. 약간 구겨진 셔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몇 번 말했지.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 민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깨에 태웠던 모습, 강을 건널 때 업어줬던 기억, 톱질하는 법을 함께 연습했던 날들. 그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마침내 아버지 앞에 선 아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지연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저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누군가의 시계를 신경 쓰며 밥을 먹는 그런 삶은 더 이상 하기 싫었어. 민수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머리를 깊이 숙여 이마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저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가 떠난 후에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후 민수는 집에 돌아가 하준에게 모든 걸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손자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이 곧게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없어서 외로워요. 시간 나면 집에 와서 고등어 같이 먹어요. 저 더 이상 재촉 안 할게요. 같이 천천히 밥 먹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차가운 어른의 세상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아직 아는 건 아이들 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도 하준이 보고 싶단다. 하지만 여기서 건강히 잘 지내고 마음도 편안하단다. 하준이 더 커지면 알게 될 거야.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곁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평온히 살아가길 바라는 거란다. 저는 시설에서 조금씩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예쁜 글씨 쓰기 연습. 직원들은 저를 시설에서 가장 차분한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활동 그룹 모두에게 차를 내립니다. 이제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탁했나요? 해줬다고 고마워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을 어느 오후.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손자는 없다. 하지만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여주는 친구가 있다. 아들과 밥을 같이 먹지는 않는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재촉받지 않고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있다. 가족과 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평온히 살고 싶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부엌, 차가운 눈초리, 차가운 목소리, 그 모든 걸 겪으며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평온이란 고요함이 아닙니다. 평온이란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 이 시설에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얹혀 사는 노인도 아닙니다. 저는 김철수, 시간을 지키는 사람.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차를 내밀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더 이상 사랑받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2층 생활 그룹의 리더로 뽑혔습니다.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시간 맞춰 오고 남의 말을 제대로 듣고 절대 누구에게 소리 지르지 않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시 낭송회, 목요일 아침에는 유언장 쓰기 강의, 일요일에는 그림 그리기 모임. 유언장 강의는 생각보다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식들에게 억지로 쓰게 된 양도 서류, 속아서 잃은 집, 토지, 연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웠고 부끄러웠고 이제 늙었으니 욕심을 내선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 차가운 고등어 접시 밑에 조용히 놓았던 전출 신청서에 대해, 며느리의 눈초리에 대해, 그리고 무심한 한마디가 뼛속까지 아프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못된 대우를 받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일어설 때입니다.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81세의 박영자 씨가 아들에게 양도한 토지 사용권을 취소하는 서류를 다시 쓰는 걸 도왔습니다. 77세에 산세의 이재호 씨와 함께 3년간 손자를 만나지 못한 일을 시에 호소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여성 대신 멀리 사는 손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에 힘이 약해진 남성에게는 유언장에 직접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한글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모두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왜냐하면 그때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차가운 밥을 급히 삼키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처리하세요 라는 말에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의 저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동정받기 위해, 누군가의 짐이 되기 위해가 아닙니다.
저는 전하기 위해 살아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인교로운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앞서 걸어온 이들이다. 그리고 늙음은 비하당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을 어느 날 시설에서 그림과 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필화를 출품했습니다. 주제는 제 작은 방. 그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만 집이 아니다. 존중의 시선으로 맞이해주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내 집. 나는 예전에 집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다고 느낀 건 그 집을 떠난 날부터였다. 민수는 매달 한 번 제게 찾아옵니다. 특별한 선물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구운 고등어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깊이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압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는 것을.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서 단 한마디에 목이 메일 때 사람은 집을 떠납니다. 78세의 아버지가 말없이 떠나야 했던 그 의미를 그는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존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떠오르는 제 곁지열이 원은 바이제. 아버지가 말없이 집을 떠났을 때 그 정적의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왜냐하면 어떤 상실에는 더 이상 메울 방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